여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이 추경이 필요한 때라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치로 얼어붙은 전국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상황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계엄 보도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달랐고 결국 회의는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12월 4일 0시 45분경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신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계엄이 해제될 거라 생각했다며 자신의 말이 사실과 한치라도 다르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면책 특권이 있으면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이미 의결 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관련 보도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이유가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문체위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더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자칫 정쟁의 소지를 가지고 흐를 수 있는 거라면 오늘은 저희가 더 이상의 현안직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현안 질의에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게 쟁점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직을 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 내란의 목적과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든 그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십시오. 유 장관은 호소문에 동의한 게 아니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 대한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호소문 자체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말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계엄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갈등이 모든 상임위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합쳐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동의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정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또 여야정 협의체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방과 외교안보를 비롯해 민생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군 지휘체계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가 불안해진다며 현재 공석 상태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또 권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외교안보와 경제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제의 대외 신인도 관리나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며 의장이 제안한 것에 참여하는 것일 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일주일 가까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추천 여부가 조기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죠. 압박 수위 높이는 야권. 네. 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한 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탄핵 심판이 지연되지 않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탄핵 소추단 굉장히 신속하게 구성했는데요. 이 탄핵 심판 준비에 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소추단 구성을 완료했고 또 이번 주에 첫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여당의 지연 전략에 휘둘릴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로만 소추단을 꾸렸습니다. 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탄핵 심판 신속하게 끝내겠다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란 사건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을 중점으로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도 빠르게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특위에도 반대하며 전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단독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 모두 단독 처리해 탄핵 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공석인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로 이제 잡혀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이제 상당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이제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이제 권한 대행이 만약에 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언제든지 탄핵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에서 재판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가 되면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의 기류가 엿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후임으로 올 최상목 부총리도 특검이나 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의 분수령은 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넘어가죠. 5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국민의힘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여권 내에 큰 파장이 일고 있죠. 탄핵 찬성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한동훈 대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인선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출범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가 5개월도 안 돼서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동훈 대표 개헌 반대와 이 탄핵 찬성 입장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이후부터 친윤계 중심으로 당내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특히 탄핵안 가결 이후 의총에서 거센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 의총 직후에도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친한계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지도부는 결국 해체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을 만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다가 사퇴 당일에도 친한계들과 함께 환송 만찬을 하는 등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대선 출마 등 다시 정치 활동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친한계는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단 관망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선수별로 국민의힘은 한 대표 사퇴 이후 의총을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선수별로 모임을 가졌지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3선에서는 권영세, 나경원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권 의원과 나 의원 모두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한 친윤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벌써부터 당내에서 비토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계엄 옹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정을 내린 예정인데 어떤 인물이 당 내용을 모두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생 챙기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즘 활발하게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 의장 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은 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점,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계엄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도 경제와 국방 그리고 이제 외신 인터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두루 챙기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일정은 한국은행 방문 일정이었는데요. 네. 국회의장으로서 한은을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많은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내 경제 상황을 챙겼는데요.
우 의장은 또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의장 특사단 파견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필요성도 전했고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하며 여야 간 가교 역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또 위헌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의 특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요청한 겁니다. 취재한 바로는 여당은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 의장은 여당 없이도 우선 특위를 출범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가 있어서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 의장의 광폭 행보는 오늘 이게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신동진의 국회 속에서 탄핵 정국 이후의 우 의장 행보를 좀 더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민생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탄핵 정국 속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추경이 필요한 때라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 이어 오늘도 민생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히 탄핵 정국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우 의장은 애로사항을 들은 뒤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서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소상공인 연합회장 등 민생경제 단체장들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어떻게 규제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줄 거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 의장은 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상인에 대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그리고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하청이 겪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이것 역시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 의장은 의원 특사단 파견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어준 씨를 출석시켜 국회를 괴담 유포회장으로 만들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논평을 통해 김어준 씨가 언급한 암살조와 미군 사살 등은 저급한 수준의 괴담이었다며 언론과 국민이 비판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괴담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하려는 의원들의 질문을 제지한 최 위원장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배신자 색출보단 내란에 동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여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지라고 요구한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에 협조한 내부 구성원들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통치 행위로 옹호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면서 당권 싸움은 내려놓고 통렬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의회 정치 리더십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과정에선
정치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정치학 교육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리더십과 스피치 특강 등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이번 연수 과정의 결과를 보완해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그 첫 시간의 주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입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가장 주목된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인물,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는데요. 국회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순탄하게 가결로 이끌었습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면서 정재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행보와 함께 향후 역할론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가결 그 이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의 활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신동진의 국회 속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혹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많은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장 앞까지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우리 당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의결로 해제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를 감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들, 그리고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 이 모두에게 드리는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런 좀 혼란한 시기에 국방태세를 잘 갖추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고맙고,
대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거기에다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하고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조합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두 분 정진해서 매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이게 바로 입법권의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여당 측에선 국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절차다. 정당하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님, 야당 측에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당장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은 아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죠. 선출직이 아닙니다. 네. 지금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다. 네, 한덕수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상황을 바꾼다거나 급격한 전국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혹여나 생길 수 있는 국가의 위기에 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해당 거부했던 법안들을 6개를 살펴봤는데요. 네. 모두가 특히 4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법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 안정, 재해 대책, 재해 보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민생과 관련된 법이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국회법 개정안인데 네. 사실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법안을 그러니까 다시 좀 돌려보냈다, 거부권을 네, 행사했다라고 거부권 하는 행사했다. 것은 네. 지금 본인의 역할, 본인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그 과거의 윤 대통령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쥐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민생과 관련이 되고 또 여야의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면은 하루속히 좀 통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정 의원님 말을 정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지금에서의 역할은 좀 본인의 그 권한을 좀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란 네. 대변인? 그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 있어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이렇게 헌법이 예정한 그 대통령의 권리 때문에 생긴 권한 대행이 네. 지금 현재는 행정부의 수반인 겁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위헌적인 입법이 막 계속 나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양곡관리법 위시한 농업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고 또 막대한 재정 부담
왜냐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수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거부권 행사되고 네. 또 이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 관련된 법도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 또 기업의 또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때문에 지금 거부권을 어쩔 수 없이 행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서도 그 고건 그 권한 대행이었죠. 예, 그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네. 예,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 여야의 쟁점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못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의 어떤 큰 공백을 예,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정신에 의해서 거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요, 지난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에 과연 공포할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처리 시한이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한 총실 측은요, 모든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먼저 우리 김혜란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서야 겨우 수사기관이 일원화돼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특별 검사를 뽑아서 다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시작된다는 건데 이거 지금 적절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보지도 않고 일단 국민적인 물론 그 관심과 요구가 있는 건 알겠지만 특검이란 이유로 통과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공세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네 번째로 지금 발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 제의 요구를 그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 대행이 되셨지만 그 이전에 그 제의 요구권을 건의했었던 그 국무회의의 장이었던 국무총리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이유로 계속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 제의를 요구했던 예, 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지적을 했었던 위헌적인 요소가 조금도 수정이 되지 않고 네, 그대로 수정이 전혀 없었다. 예, 그대로 다시 올라왔을 때 지금 권한 대행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통과하고 공포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네. 예, 사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진짜 그 입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반복적으로 네 번째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좀 하고 통과될 수 있게끔 이대로 가면 사실 뭐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지금 탄핵하겠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을 했을 때 그러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 그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니까 또 과반으로 야당만으로 뭐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또 견해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여야가 즉각 또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는 이걸 거부권을 하면 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교착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더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는 그 민주당 측의 비상행동 개시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그 탄핵 과정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탄핵의 그 결과를 이끌어내셨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이런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신중해야 될 것과
신속해야 될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신속한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판결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고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특검법 관련해서도 저는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지만이 지금 국정이 혼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을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없었던 법안을 바로바로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특히 내란 특검법이나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탄핵을 했던 사실은 탄핵에 동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신속하게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법륜 스님의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건데 비상사태라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 아니고 계엄을 잘못해서 비상사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초당적으로가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저희가 지금 뭐 야당이라 야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이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배경 중에 하나이고 지금 탄핵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치 중인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목세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관심인데요. 자, 민주당은 23일 그리고 24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 헌재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 이거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이고 또 3명을 더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신속하게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후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자질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얘기하면서 저는 좀 민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벌써 오늘도 그렇고 거의 환율도 1,450원 정도가 됐고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거의 뭐 1,500원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경제적인 그 손해를 봤을 때는 뭐 900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수입하는 업체들 모두 다 위기인데요. 사실 이런 경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은 서명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한 권한대행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 권한대행 자 어디까지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왜 6인 체제가 되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사실 9명이어야 되는데 국회 목세 추천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야당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됐는데 신속하게 심리가 되지 않고 그 직무 집행이 정지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겁니다. 6인 체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유지된 것은 야당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부족해서 심리가 안 되면 본인은 심리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탄핵 소추가 되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만 계속 정지되어 네.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고 부분적으로 위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리는 진행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구제를 특별히 해줄 정도로 네. 지금 그 6인 체제를 계속 그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 야당의 책임입니다. 지금 신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연시켰던 건 야당이다. 갑자기 이제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신 탄핵 거죠? 소추가 통과됐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임명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게다가 지난번 그 예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한 명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하려고 할 때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지 새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그 근거로 현상 유지만 해라. 네, 그때도 네, 현상 어떻게 유지 권한대행이 주장이 있었군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거를 댔기 때문에 그때도 공석이 있었지만 이 황교안 직무대행이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고 비로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되어서 파면이 된 이후에야 뭐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촉발된 원인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싶고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 국회 몫을 지금에서 뭐 이 3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마치 그 선수가 심판을 임명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탄핵 소추의 지금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마치 재판관을 고르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임명할 수가 없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해서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이 4명밖에 없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붕괴되게 됩니다. 이렇게 헌법 자체의 기관이 이러한 이유로 이걸 고집하다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 이것은 헌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야말로 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여야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논의 없이 법에 의하면 이렇고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이 극한 대치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붕괴되는 그 네. 권한이 붕괴되는 결과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반박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6인 체제가 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여야가 또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계엄,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네. 뭐 물론 예상했던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 시기와 그 방법 자체가 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빨리 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여야가 협의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헌법이 바로 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5일 2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라면서 내란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또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 구성된 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2차 소환에 응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이 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과연 소환 조사에 응할지 이 상황들 먼저 우리 정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신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발언 중에 하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정말 거짓과 궤변으로밖에 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탄핵 심판 관련 서류와 관련해서 우편으로도
그리고 인편으로도 네. 전자송달로도 전송을 했지만 모두가 지금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줄줄이 거부가 된 상태인데 이것은 정말 그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뭐 이런 말이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뭐 관련 녹취록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계엄 당일에 얘기했던 체포해 잡아들여 그 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공수처가 또 발견한 것이 있죠. 그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500명을 보냈다더니 네.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로 정말 국회를 밀고 또 군합발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날의 밤을 저는 정말 잊을 수 없고 아마 지금의 2030 또 젊은 세대들까지 보니까 초등학생들까지 그날 이제 탄핵 집회에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그런 기억을 역사적인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왜 계속 피하며 네.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지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네, 탄핵 그 심사에도 들어가야 하고 관련돼서 충분하게 법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언 그리고 주장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태까지 사실 뭐 수사 주체가 단일화되지 않아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이렇게 따로 소환을 하고 또 각각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네. 이랬던 상황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이 네. 그 윤 대통령과 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 두 피의자에 대한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일단락되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서 소환을 하면 응하지 않을까 싶고 네. 대국민 담화에서 뭐 정치적 뭐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아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서류가 송달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미 기일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일이 잡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서면도 제출하고 또 변호인단도 꾸려서 지금 아마 변론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기일 통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서 어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에게 다가올 선거법 2심과 그리고 대북송금 1심 재판, 자, 이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송달 얘기 나왔는데요. 네네네. 예, 여기 그 침대 축구 이른바 그렇습니다. 재판 지연 뭐 계속 하고 계셨죠. 이사불명으로 첫 번째 송달 안 되고 그다음에 패문무죄로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 공시 송달로 뭐 그 1심 소송에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하기 위해서 공시 송달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서 먹고 자고 어디로 네. 출근하는지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매일 TV에서 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서류를 안 받아서 계속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에 항소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 비로소 진행이 됩니다. 네. 이 기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송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야당의 대표인데 뭐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 우리 법에 대한 지식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법꾸라지가 미꾸라지를 합성한 그 합성어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조인들의 그런 행태를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이죠. 네. 일단 요거에 대한 반박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침대 축구 얘기도 나왔고 법꾸라지 얘기도 나왔는데 잠깐
우리 민주당 측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당대표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이자 네.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뭐 당에서 대변인도 해보고 이렇게 뭐 당직을 맡다 보면 당대표의 24시간은 정말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 네, 5개, 네. 6개 정도 되는 네, 그 네.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재판에도 성실히 매번 다 준비를 하고 또 법원에도 출석을 하고 또 어떤 뭐 당의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정적 죽이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리한 수사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재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정치적으로 더 상대편의 정치적인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비서관이 송달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거는 좀 뭐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또 법조인 출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이 네. 뭐 일부러 받지 않고 피하고 저는 전혀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1심은 이제 그러니까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을 받았던 사건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이 강행 규정이니까 꼭 지켜라. 이게 말하자면 3개월 내로 항소심 633, 네. 3개월 내로 상고심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사건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사건과 거의 사실관계와 그 증거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피 신청으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재판부에게 재판받기 싫은 그 두려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시는군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마음만 이해를 하겠다. 기피 사유는 될 수가 기피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애초에 공범은 같이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네. 따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병합 심리도 합니다. 병합 오늘 신청을 지금 이 해서. 미소는 이번 시간 처음 보는데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진도가 달라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을 못했을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심리는 사실 같은 재판부에서 공범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범이 뭐 5명인 사건이다. 이러면 그냥 시차가 있으면 5개 재판부에서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피 사유는 되지 않으니까 이걸로 또 2, 3개월 지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 시계는 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게 또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그 결론은 곧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번 재판 결과 같은 경우는 감형이 된 경우입니다. 이게 감경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 교류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쌍방울 자체도 본인의 이익을 도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비용을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정말 저는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또 보여줬는데요. 아직 저희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대법원까지의 심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